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아이들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고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나누면 신체적 고통이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자녀의 고통을 어떻게 아이 시선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공감받고 싶은 순간이 자신이 힘들고 아플 때, 즉 뭔가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느낄 때거든요. 문제는 똑같은 고통이지만 아이가 바라보는 시선과 어른 입장에서 바라본 시선의 격차가 너무 커서 아이가 그 순간 외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따라가 보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삶의 행복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일단 아이들은 고통스럽거나 아프면 울죠. 또 너무 울면 이제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할 때도 있고요. 제법 좀 큰 아이인데 툭 하면 우는 아이. 왜 그럴까? 고통을 세분화하지 못할수록 우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말 못하는 아기의 경우 고통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불쾌한 순간에 울죠. 배고파도 울고, 응아해도 울고, 더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이처럼 아이들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고통이나 통증을 세분화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건 인지 발달하고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아이가 울 때 일단 누군가 물어봐 주는 게 좋아요. 어디가 아픈지. 그럼 이제 머리, 발, 등, 다친 곳을 보여주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통증을 세분화할 수 있게 되죠. 아이도 고통을 세분화해서 표현할수록 그 고통에 대한 부모의 대처와 설명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보다 빠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고통에 대한 인지 능력이 아이들의 고통에 대한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른이 보기에 굳이 울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주 우는 경우 바로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대응해 주시는 것보다 아, 찬바람을 맞아서 머리가 아픈 걸 거야. 수박을 많이 먹고 잠을 자서 배가 아픈 걸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주는 표현을 해준 뒤에 후속 조치를 해 주시면 점차 우는 게 줄어들 겁니다. 자, 한편 차라리 아프거나 힘들면 울기라도 하면 알아차릴 텐데 꾹 참고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몇 박을 하는 체험학습에 학생들을 데려갔어요. 한 아이가 피곤해서 졸다가 그만 2층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에는 거의 밤톨만한 혹이 났고요. 그 정도면 정말 정말 아팠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담임인 저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이야기를 듣고 근처 응급실에 데려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내향성이 무척 강한 아이들이 아프다는 얘기 표현을 잘 안 해요. 일단 그냥 있어 봐요. 또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픈 걸 표현 안 하고요. 사춘기 겪는 아이들 중에 일단 시선이 집중되는 게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대처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죠. 모든 감정은 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유달리 표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죠. 아파도 참는 부모를 보고 성장해서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병원 가고 약 먹는 모습을 보이셔요. 엄마 아빠는 동화책 속 슈퍼맘이나 슈퍼데디가 아닙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아프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실제 아이들이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엄청 아프다고 할 때도 있죠. 예, 이건 두려웠던 경험이 통증을 더 확대시켰기 때문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두려움이 통증에 대한 인식을 증폭시키는 거죠. 실제로 또 그렇게 아프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보다 더 어릴 적에 어떤 통증 관련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면 두려움으로 인해 인지적으로 고통을 증폭시키죠. 그래서 소아과 가보면 아직 주사를 맞지도 않았는데 막 엄청 아프다고 막 울죠. 이 부정적 경험은 적극적인 직면 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환이 가능해요. 아이랑 병원 놀이를 하는 거죠. 병원 놀이 하면서 아주 친절한 의사, 간호사 역할을 보호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 맞는 것에 대한 고통을 정의 내려주는 거죠. 조금 따끔해요. 약간 뻐근할 거예요. 하지만 주사를 맞고 나면 감기가 금방 나을 거예요.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병원 놀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 놀이 중에 주사를 맞고 나면 아, 주사를 정말 잘 맞으시네요. 이런 칭찬도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해서 어릴 적에 배를 문질러주면 또 금방 안 아프다고들 하죠. 안정감 있는 보호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실험한 적이 있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깨어나는 아이들에게 들려줬죠. 큰 수술을 받고 깨어나는 힘든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선망 증상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엄마의 목소리만으로도 엄마가 옆에 있다고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안정감이 형성된 보호자일 경우인 것 같아요. 그 반대의 경험을 하는 실험도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보호자의 존재만으로도 고통을 배가시키는 거죠. 실제로 평소 화를 잘 내는 엄마의 시선을 느낀 아이의 뇌파를 검사해 봤는데 산속에서 갑자기 뱀을 만났을 때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뇌파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보호자가 평소 어떤 존재감을 보였느냐에 따라 아이는 엄청난 고통에서 안정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고통이 아닌 상황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되죠. 아이들이 고통이나 통증을 안 느끼면서 살 수는 없죠. 느끼더라도 좀 잘 견디게 하는 힘,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고통을 마주하는 사람의 심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그 고통의 강도보다 지속성에 있어요. 강한 고통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판단이 들면 그 순간 고통이 견딜 수 있는 것이 돼요. 실제 고통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확실치 않고 더 심해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함이 존재할 때 이 고통이 더 심한 통증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통에 대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곧 괜찮아질 거야. 이건 어른 입장에서 구체적이지만 아이는 곧이 지금 바로라고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시간이 지나도 아프면 더 걱정이 몰려오죠. 한 달 정도는 깁스를 하고 있으면 뼈가 붓는데 지금은 좀 쓰리고 따갑겠지만 소독했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쓰린 게 좀 가라앉을 거야. 물론 부모 입장에서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경험상 말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의 숫자를 말해주시면 아이가 그 고통을 인지적으로 바라보고 견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알려주는 게 그 시간을 견디는 데 힘을 줄 수 있죠. 자, 고통이나 아픔 앞에서 어른처럼 행동하는 아이도 있죠. 괜찮은 걸까? 심리적으로는 괜찮은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너무 일찍 철들어 버렸다는 표현이 있죠.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책임을 느껴버린 거죠. 이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쓸 때도 있고 동시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초등 교실에 있을 때 일찍 철든 아이의 경우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담임 입장에서 그저 철든 어른스러운 아이처럼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교실에서 문제 안 일으키는 그런 아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는 우울을 누적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는 일찍 철들어서 참 성실한데 그 성실함이 내적으로는 우울을 꾸준하게 차곡차곡 쌓고 있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면에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들을 쌓고 있는데 이게 누적되면 청소년이 돼서 점차 표정이 사라지죠. 자, 그럼 일찍 철든 아이들에게 그 짐을 좀 내려놓게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찍 철든 아이들에게는 학급에서 일부러 또래들과 경쟁놀이를 시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4명이나 5명 정도씩 모둠을 만들고 모둠 대항,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죠. 모둠 경쟁놀이를 하다 보면 주변 다른 친구들이 다 애들같이 놀거든요. 욕심도 부리고 우리 팀 이기려고 살짝 반칙도 하고 그럼 철든 아이도 그 분위기에 다시 어린애처럼 놀아요. 그러면서 그간 쌓아놓은 누적된 우울감들을 자기도 모르게 청소시키는 거죠. 일단 또래와 놀게 해주는 경험, 일찍 철든 아이들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데 무척 좋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아이들의 고통을 바라볼 때 어른들이 유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도 알아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을 엄마나 아빠가 없애주지 못한다는 걸요. 그냥 아프다 할 때 어떻게 얼마나 힘드냐고 되물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아이가 겪어낼 거고 웬만한 것들은 회복 탄력성으로 다 극복해낼 거예요. 심리적인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추가 더 말씀드릴게요. 끝나지가 않네요. 네.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너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야. 나에게 마주한 고통이나 아픔을 직면하지 않고 미화되는 의미가 부여된 순간 아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심리가 형성돼요.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않는 거죠. 아픔이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직시하고 견디게 해주는 과정이 아이를 더 성숙하게 아픔을 잘 견디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초등사이다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